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주 슬픈 일을 연달아 겪게 된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세상에 애틋하지 않은 모녀 사이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저희 엄마를 제일로 사랑했을 정도로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에게 늘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너 같은 존재를 낳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을 해주시며 제 자존감을 높여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귀한 딸이겠지만 저는 엄마가 제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떠나보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게 되었네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지금 엄마와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며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놔 볼까 합니다. 모든 모녀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딸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와 아들이나 엄마와 아들이나 가족이라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각별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대중가요에서도 그렇고 엄마와 딸이 각별한 관계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소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는 딸에게 본인의 인생을 투영하고 딸 역시 본인의 인생을 엄마에게 투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엄마는 저를 보면서 늘 마음 아파하셨고 저는 보면 아까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나도 착하고 마음이 여린 편이라 어딜 가서 상처를 받는 일도 꽤 많았지만 그래도 저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가시밭길 앞에서는 저를 업어서 이동을 하셨고 누군가가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하면 저를 감싸 안아 그 돌을 대신 맞아주시던 게 저희 엄마였어요. 아유, 글쎄, 그 얘기 들었어. 수진이네 말이야. 바깥 양반이 없다면서? 나는 뭐 수진이네 엄마가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멀리 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 돈 벌러 간 줄 알았더니 미혼모래, 미혼모. 아유, 그래? 어쩐지 남편이 있으면 저렇게 애랑 둘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 아니, 뭐 혼자 애 낳고 키우는 게 뭐 어떻다고 그걸 비밀하고 그런데. 좀 그렇지. 여자 혼자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키운다는 게 어디 뭐 보기 좋은 일이야. 솔직히 수진이가 놀림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가? 하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애를 혼자 낳아서 키우는지 그런 건 좀 궁금하긴 하네. 그 어디서 사고 치고 온 거겠지? 수진이 엄마 생긴 것도 반반하잖아. 어릴 때 좀 놀았을지도 모르지. 원래 사연 있는 애들 보면 부모 사랑도 잘 못 받고, 어? 아이, 이상한 데서 놀다가 그렇게 애 임신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거지, 뭐. 조용하고 얌전해서 몰랐는데 의외네. 의외야. 이래서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애들한테도 수진이랑은 좀 거리 두라고 해야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렸어요. 말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를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셨습니다. 미혼모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혼자 저를 낳고 키웠다고 해도 분명히 저에게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도 아닌데 저를 혼자 잉태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알고 자랐어요. 그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디 가서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엄마가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가서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눈치가 빠른 아이였거든요. 우리 엄마를 바로 옆에서 내내 챙겼었기 때문에 엄마의 표정만 봐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울 때만 해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들은 제 귀에도 똑똑하게 박혔죠. 어릴 땐 그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끄러운 감정보다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더 많이 남아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라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들보다 조금 더 무책임하고 남들과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지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애들은 들어도 모를 거라면서 제 귀에 팍팍 꽂히게 수진이네는 아빠가 없다, 엄마가 미혼모라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들도 너무 철없고 매정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내용을 이해 못할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똑똑했어요. 그 못된 어른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했고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불순분자 취급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아마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가정의 사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극도로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했어요. 미혼모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특히 엄마는 어렸어요. 어린 나이에 저를 임신해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았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웠다는 것 자체가 기특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키우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아직 창창한 미래가 남아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친정이라도 든든했다면 우리 엄마를 어떻게든 감싸 안고 살았겠지만 우리 엄마는 기특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고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바빠? 엄마, 나 내일 학교 갈 때 준비물 챙겨야 하는데 엄마가 좀 챙겨주면 안 돼? 엄마가 우리 수진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지. 우리 수진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돈 버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데. 나는 친구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도 집에서 혼자 잘 놀았잖아. 나 유치원 안 다녔다고 무시하는 친구들 없는데? 지금이야 무시라는 게 뭔지 다들 모를 나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수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예상하지 못했던 찰나에 당하는 서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엄마, 나는 말이야. 엄마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주먹을 날려버릴 거야. 그니까 엄마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 제가 씩씩하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물론 주먹을 쓰는 일은 나쁜 거라고 말을 해주시기도 했죠. 어릴 때 저는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도 저는 모래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건반을 만들어서 놀아야 했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있으면 풍족하고 없으면 배고프고요. 우리 엄마는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더 시기 질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우리 엄마가 미스 코리아나 다름 없었거든요. 엄마는 저를 가졌을 때만 하더라도 어리고 할 줄 아는 일도 없었는데 저를 낳고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미용실 한 구석에서 눈썹 문신을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했었던 시대였대요. 제가 모래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꽤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엄마의 손재주를 닮아서 그랬었던 것이었나 봐요. 우리 엄마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건지 눈썹 문신 일을 하면서 돈을 꽤 쏠쏠하게 잘 버셨거든요. 엄마는 미용실 구석에서만 일을 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어느 날부터는 출장을 다니시면서 눈썹 문신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리저리 필요한 곳으로 방문해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간에 쫓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루에 3-4건 하는 날에는 소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심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친구들이 많았고 또 열심히 뛰어놀았으니까요. 은연중에는 저랑 놀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아줌마들도 있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아이들을 제외해도 저랑 놀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싶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세상의 진리라 애늙은이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죠. 혜정아, 민지야, 오늘도 학교 끝나고 우리 놀 수 있어? 오늘은 놀이터에서 얼음땡 하면서 놀자. 수진아, 어쩌지? 나 오늘부터 학원 다니기로 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중학생 되기 전에 미리미리 선행학습해야 한대. 너도 엄마한테 말해서 우리 같은 학원에 다니자. 나도 민주랑 같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로 했거든. 수진아, 우리가 다니는 학원 되게 쉽게 문제 푸는 법 알려준대. 너도 들어오면 같은 반에서 공부할 수 있을걸? 그러면 셋이 같이 다니자. 나는 됐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싫은데 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아무튼 알겠어. 그럼 나는 다른 친구들 찾아서 놀아야겠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어린 동생들이랑 어울려 놀아야 했죠. 친구들은 죄다 학원으로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없었어요. 학원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죠. 놀이터에 가봐야 심심했기 때문에 저는 외로운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집에 들어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복습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학원에 다니는 애들처럼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눈썹 문신 출장을 갔다 오면 늘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들쑥날쑥했어요. 일이 많은 날에는 정말 밤 9시에 들어오기도 하시고 일이 별로 없는 날에는 오후 3, 4시면 돌아오기도 하셨어요. 매번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밥은 먹은 거야? 엄마가 밥솥에 밥 해놓고 갔는데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꺼내 먹을 수 있잖아. 엄마는 밥 안 먹고 일하잖아. 밖에서 밥 사 먹으면 비싸다고. 엄마랑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렸지. 수진아, 끼니를 제 시간에 챙겨야 키도 쑥쑥 크는 법인 거야. 너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로 키 작은 거 아니야? 엄마, 키는 유전이래. 나는 엄마 닮았으면 키 크지 않을까? 아무튼 엄마 얼른 밥 먹자. 나도 학교 갔다 와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 아휴, 엄마가 빨리 가게라도 차려야 우리 수진이 챙겨주고 할 텐데. 엄마가 미안해. 이런 일에서 너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하고 늦게 들어와서는 딸이 챙겨주는 밥이나 먹고 있어야 하는 게. 아이고, 엄마, 뭐가 미안해. 내가 엄마 챙겨주고 싶어서 챙기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그랬잖아. 이거 빌린 집이라서 돈 줘야 한다고. 나는 엄마가 내가 쉴 수 있는 집을 빌려줄 능력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 고맙다고 해주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에게 고마워할 때마다 마음이 부자가 된 것처럼 뿌듯하고 벅차올랐지만 한 구석에는 알게 모르게 어둠이 쌓인 것 같아요. 엄마가 고맙다고 하는 말이 정말 고마운 건지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엄마의 출장 눈썹 문신일이 입소문이 잘 나서 돈은 잘 번다는 것이었어요. 집을 구하느라 빌렸던 돈을 갚느라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무척이나 생활하는 게 벅차고 힘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부터는 살림이 확 좋아졌거든요. 빚 갚을 거 다 갚고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는 저에게 보내주지 못했던 학원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지 학원부터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큰돈 들여서 우리 수진이 공부시키는 거니까 학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진도도 잘 따라가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질문하는 거 까먹지 말고. 엄마, 나 중학교 3학년이야. 그런 거 하나 못할까 봐? 내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도 드디어 가게 자리 알아봤어. 조만간 간판도 달고 가게 운영 시작할 거야. 계약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게로 오면 돼. 우와, 진짜로? 엄마 가게 계약했어? 아,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 이거 봐, 엄마.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니까. 나도 엄마처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야. 그니까 우리 힘내자. 엄마, 우리 부자 되자고. 엄마와 저는 비로소 행복하게 웃었어요. 저희가 목표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가게를 오픈했고 그동안 엄마를 찾았던 많은 손님들이 가게로 찾아와 주셨어요. 엄마의 가게는 생각보다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눈썹 문신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하러 왔던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엄마를 믿고 방문해 주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전부 시켜주셨어요. 나중에 시집까지 꼭 본인 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돈을 열심히 벌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각별했고 너무 고마웠고 그냥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엄마와 단둘이 평생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아버지라는 존재가 다시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보다는 왜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물론 엄마한테 물어볼 자신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엄마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보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아빠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랬으면 엄마가 저에게 숨길 이유 또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부모라는 사람들의 사정이 궁금했지만 저는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꾹꾹 참아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의 지원을 팍팍 받아서 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학에 가서는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가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 그 고생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 저를 대학까지 보낼 정도로 능력 있게 돈을 버신 분인데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저는 친구들을 대거로 끌고 엄마 가게에 가서 친구들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고요. 제가 그렇게 사교성이 뛰어난 아이인 줄 몰랐다면서 제 친구들이랑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부끄러운 학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엄마 몰래 소개팅을 했었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제 친구들 역시 거리낌 없이 저희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특별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엄마와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또 돈독해진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친구라고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도 살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변하고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늘 붙어 있었던 엄마 역시 살면서 가치관이 다름을 느끼고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과 말은 무조건 맞는 것이라고 의지를 하게 되니까 신기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엄마는 저에게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용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일상은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가 너무 엄마를 의지했던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저를 낳고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엄마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죠.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중간에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손이 달달 떨릴 정도로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 마음속 안에서 소용돌이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요즘 자꾸 피곤하고 몸이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글쎄 암이라고 하지 않겠니?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암은 무슨 암이야. 나 진짜 화낼 거야? 오늘 만우절도 아니잖아. 엄마라고 뭐 이런 일을 예상했겠니?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몹쓸 병이 찾아왔나 보다. 아이고, 우리 딸 시집 가는 건 봐야 하는데 말이야. 진짜 암이라고? 엄마, 무슨 암인데? 아니, 그런 무서운 소리를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엄마 아직 나이 60도 안 먹었는데 무슨 암이라는 거야? 나 진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으라고. 엄마가 워낙 저를 일찍 낳으셨기 때문에 제 나이가 30인데도 저희 엄마는 50대 중반이었어요. 그 나이면 아직 창창할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암이 생길 수 있는 거냐고요. 물론 엄마가 고생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긴 했죠. 저를 혼자 키운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눈썹 문신을 하러 다니고 또 가게를 운영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했으니까요. 엄마 덕분에 여태 제가 걱정 없이 먹고 살았던 것이기도 했으니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냥 뼈가 시리고 관절이 아프다 정도만 생각했지 그게 암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도 뒤져보았고요. 주변에 암 환자가 있는지, 우리 엄마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발로 뛰면서 알아봤어요. 겨우겨우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얻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걸었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진료를 기다렸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암세포가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한 다음에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세포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진행하면서 다른 쪽 검사도 같이 볼 예정이니까 일단 수술부터 들어가시죠. 저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병원을 터덜터덜한 걸음으로 나오는데 저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팔짱을 끼워 오시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자나깨나 내 걱정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희망을 끈을 다 놓은 사람처럼 울고만 있으면 우리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처럼 아픈 건 우리 엄마일 텐데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눈물이 자꾸 나네. 우리 엄마가 제일 속상할 텐데. 내가 엄마 슬픔을 도둑질한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하지.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뿐인데 내가 없으면 너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이야. 우리 수진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 걸 내가 보고 가야 하는데 말이야. 근데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속이 상하네. 엄마, 왜 벌써부터 그렇게 포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 엄마는 이겨낼 수 있다니까? 나 엄마 위해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암 치료하는 의사들 다 만나볼 준비? 그거 돼 있어. 그니까 엄마 포기하지 마. 병원 입구에서 오열을 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가족도 없이 혼자 덜렁 남겨질 저를 걱정하고 있었으니 제가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적어도 우리 엄마가 눈을 감을 때 저에 대한 걱정거리만큼은 덜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 정년기의 나이라고 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저희 엄마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암 수술이라는 게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항암 치료도 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의 가게는 정말 단골 손님이 많은 탄탄한 가게였지만 제가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암투병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가게에 출근을 한다는 것은 더욱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즘은 항암 치료한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지 않는다더라. 검사하고 약주머니 달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는데 뭘. 내가 앉아서 눈썹만 그리면 되는 일인데 항암 치료하면서 그것도 못할까 봐. 엄마,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 환자야. 수술도 했다고. 당연히 쉬어야지. 무슨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 예, 너 직장 생활하면서 버는 돈이라고 해봐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 엄마 회복 잘하고 있어. 그래서 천천히 일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물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일부러라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푼돈이라도 아껴 쓰면서 엄마에게 도움이 되길 엄마가 푹 쉴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밤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직장에서 퇴근을 한 이후에 3, 4시간 정도 배달 일을 하면 버는 돈이 꽤 쏠쏠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사고가 났죠. 그냥 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요.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도 교통법규를 정말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랑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그쪽 과실이 100%라서 저는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제 몸이 다쳤는데 이만하길 다행이다, 돈 벌었다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니까요. 아니, 기집애가 무슨 배달 일을 하겠다고 날뛰다가 이 사달을 내. 너 정말 심각하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어? 오토바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너 당장 그만둬. 아우, 알겠어, 엄마. 나도 사고 나고 보니까 무서워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 못하겠어. 그만둘게. 엄마가 울고불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만둘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의 약값이 걱정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받는 게 아무리 뭐 이것저것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약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으니까요. 제가 얼굴에서 티를 팍팍 낸 건지 엄마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약값 그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조달해 올 곳 있어. 그리고 엄마 가게도 정리하기로 했다.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권리금까지 톡톡히 준다지 뭐냐. 그러니까 지금 팔아치워야지. 엄마, 정말 가게 정리해도 괜찮겠어? 아깝지 않아? 아깝긴 뭐가 아까워. 어차피 치료받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는 교통사고가 나도 다리에 실금 정도 간 걸로 끝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이고, 정차하고 있는 와중에 들이박혀서 다행이지. 달리고 있다가 쾅 박았으면 엄마보다 먼저 골로 가는 거야. 이 기집애야. 아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정말. 저는 그냥 배시시 웃었어요. 엄마 말대로 다리에 실금이 간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었죠. 회사 출퇴근도 가능했지만 회사에서는 편의를 봐주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더더욱 길어졌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가 끝이 났고 암세포가 일단은 증식을 멈추고 사라졌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지 꼬박 1년 만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엄마랑 파티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완치라는 소식에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추적 검사를 5년간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암세포가 몸에서 박멸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꿈으로만 꾸던 상상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엄마는 노후를 버티고요.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남자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는데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간호사는 쉽게 볼 수 없는 존재여서 그랬는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게다가 엄마가 암투병을 했었으니 간호사를 만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팅을 했는데 사람이 건실하더라고요. 저랑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예비 시댁 역시 예비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셔서 예비 신랑을 혼자 키우셨더라고요. 예비 신랑 또한 의대를 목표로 했지만 성적 때문에 간호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고 간호대를 간 것도 본인의 노력만으로만 이뤄낸 거라고 하니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서로 공통점을 찾으니 꽤 많더라고요. 저희는 더 볼 것도 없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서로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빠르게 깊어졌죠. 아휴, 요즘에 이상하게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네. 아이고, 왜 그러지? 왜 그래? 체했어? 엄마, 아직 추적 검사 날짜까지 좀 남아있긴 한데 좀 불안하고 그러면 예약 날짜를 좀 땡겨볼까? 대학병원은 일정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럼 그러지 말고 내가 일하는 병원에 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2차 병원이긴 하지만 시설은 대학병원만큼 괜찮고 기본적인 검사도 다 가능하니까. 그래? 그러면 좀 빠르게 예약 좀 잡아줄 수 있어? 부탁 좀 할게. 호스피스 병동도 운영을 하는 꽤 큰 2차 병원이라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약을 빠르게 잡고 검사를 싹 받았는데 암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며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아니길 하고 바랐지만 예상은 빗나가질 않았습니다. 암이 재발하고 만 것이었어요.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엄마는 자가 면역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예비 신랑이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면역력 문제 때문에 약을 제대 쓰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암은 점점 증식하고 엄마는 점점 힘들어했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4살, 우리 엄마는 이제 환갑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 이미 암이 퍼지고 있는 단계고 수술도 어렵다고 하잖아. 항암 치료도 면역력 문제가 걸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셔서 전체적인 관리를 받는 건 어때? 그게 엄마를 위해선 좋은 선택이겠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엄마도 동의를 하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신랑과 연애를 한 지 3년 차였어요. 마음에 공간이 없는 상태였지만 예비 신랑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고 저도 엄마의 증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에 엄마를 위해서 결혼을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이 든든했기에 엄마도 허락을 하셨어요. 저희 두 사람은 병간호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야 하나 싶었지만 병원이랑 집이 거리가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야 하나도 고민했는데 시기가 겹치게 병원 근처에 좋은 집이 싸게 나왔다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자고 예비 신랑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집을 먼저 구했고 차근차근 짐을 옮겼습니다. 엄마와 살던 집은 천천히 정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지내야 할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끝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엄마는 갑작스럽게 약물 이상 반응으로 발작을 일으키셨고 생사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신께 눈물로 빌었지만 신은 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감은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장례는 치러야 했죠.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오랜 단골 손님들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들까지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고 일손도 도와주고 갔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장례가 끝이 났고 저는 너무나도 허망했어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장모님도 좋은 곳 가셔서 이제 아픔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장모님 집은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게? 슬슬 정리하지 않아? 맞아. 정리해야지. 엄마 물건도 정리해야 하고. 근데 선뜻 그럴 마음이 안 생기네. 신혼집에서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죠. 저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예비 신랑과 같이 엄마와 살던 집에 갔습니다. 물품 챙길 거 챙기고 버릴 거 버리고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목을 킁킁 가다듬더니 영문 모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질질 짤고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 이 집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집? 집 뭘 어떻게 해. 일단 부동산에 내놔야지. 집을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이 집 안 팔고 냅두면 안 돼?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엄마 말이야. 혼자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네. 돈도 없고 이 집 우리 엄마 주자. 뭐?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상속세금도 내야 하는데 우리 가게에 구멍 나 팔아치워야지. 아니, 우리 엄마 주자고. 명의도 우리 엄마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세금 문제야 뭐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 엄마 명의로 줘. 갑자기 이게 무슨 도둑심보야? 이걸 왜 어머님 명의로 들여? 우리 엄마가 내가 살던 내 집인데. 너 이제 고하잖아 솔직히.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우리가 유일한 가족인데 시댁에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뿐인데 내 가족을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이 집 우리 엄마 명의로 넘겨주기 전에는 너랑 혼인신고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식장까지 다 잡아두고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미쳤어? 난 안 미쳤어. 이제는 물을 수도 없잖아. 우리 집에 그 정도 성의는 보이도록 해. 너는 솔직히 일반 사무직이지만 나는 간호사잖아. 전문직 직종이고 내가 더 잘난 건 맞잖아. 우리 엄마도 내가 더 아까운 것 같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마음 돌리려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 줘. 집이 무슨 종합과자 선물 세트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달라고 줄 수 있니? 야, 너야말로 이제서야 본색 드러내는 거지? 이 집 탐내는 게 네 본색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엄마 집을 정리하면서 가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려고 쌓아둔 것들을 빼두느라 현관문을 열어두었었는데 그 사이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예비 신랑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집에 불쑥 들어온 남자 역시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둑일지도 모를 그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누구시냐고 계속 물어보고만 있었는데 집에 들어온 남자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는 겁니다. 아니, 원장님께서 이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예비 신랑이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도움을 주시며 배려를 해주셨던 병원 원장님이셨어요. 저는 원장님의 병원 부속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길래 당연히 살펴보러 오신 건 줄 알았었는데 저희 엄마와 인연이라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집까지 찾아오셨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는 어떻게 찾아오신 거냐고 한 번 더 되물었는데 난감한 얼굴을 하시는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마치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얼굴을 하시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팔에 갑자기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역하해서 토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울렁거리고 몽글거리는 감정이 들어서 토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발을 동동 구르는 원장님의 얼굴을 보니까 수상하더라고요. 저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연관이 있었다고 한들 엄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인데 대체 이 집에 왜 찾아오냔 말입니다. 저희가 엄마 집에 온다는 일정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셨는데 어떻게 타이밍 딱 맞춰서 방문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집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설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동안 원장님을 꼬시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상상력을 뽐냈죠. 세 사람이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정적을 깬 건 원장님이셨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무언가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너무나도 익숙한 목걸이 펜던트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에 걸고 다니시던 펜던트였어요. 씻을 때나 잘 때에도 절대로 빼놓지 않으시던 펜던트였어요. 순간 저는 제 목을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 펜던트를 챙겼고 제 목에 걸어두고 한 번도 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잃어버려서 찾아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에 목을 만졌는데 제 목에 그 펜던트가 고스란히 걸려 있는 겁니다. 아니, 이 펜던트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데. 지금 제가 목에 걸고 있어요. 우리 엄마 건 제 목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아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덜덜 떨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 원장님, 그리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예비신랑 얼굴까지 전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엄마가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던 펜던트와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원장님을 보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설마 원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난 그 아버지가 원장님이냐고요? 정말이냐고요? 제가 거의 울부짖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시는 겁니다. 그 포효 같은 물음에 예비신랑의 얼굴도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정을 전혀 하지 않는데 그 말은 긍정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정말로 30년이 훌쩍 더 지나서 만나게 된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궁금하고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살아는 있는 건지 죽었는지 궁금했던 제 아버지가 이제서야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여태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야 드러내요? 왜 우리 모녀를 그렇게 버렸는지 말이라도, 아니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내 잘못을 용서받을 만큼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니까 말해봐요.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왜 우리를 버렸어야만 했는지, 왜 우리 엄마가 그 고생고생을 하다가 하늘로 떠나야 했는지 변명이라도 해보시라고요. 나는 네 엄마 현주를 정말 사랑했다. 나는 잘 나가는 집안의 장남이자 의대생이었고 현주는 고아원에서 자라 고생하다가 우리 집에 식모살이를 하러 온 아이였어. 20살이 되자마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어린 현주가 얼마나 뽀얗고 예뻤는지 모른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배꼽이 와서 간식을 가져다 주고 힘내라고 말을 해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기고 말았지. 그렇게 엄마와 아버지는 눈이 맞았대요. 20살 그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나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연정을 품은 거죠. 하지만 엄마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겠죠.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집 도련님과 눈이 맞았는데 어디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덜컥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꼭꼭 숨겼지만 점점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집안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저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께서는 엄마에게 쌍욕을 퍼붓고 매질을 하면서 내쫓으셨대요. 절대로 더러운 핏줄을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다면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렇게 저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짐을 싸들고 아버지의 집을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그 와중에 우리 엄마가 돈도 받으셨대요. 친할머니한테요. 아버지한테는 그게 무척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갔어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관계라는 생각을 해왔을 거고 저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이라도 받고 헤어지자 싶었겠지요. 그렇게 네 엄마는 숨어버렸어. 우리 어머니께서 돈을 얼마나 쥐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품은 채로 숨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주 꽁꽁 숨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평생 구박을 받으면서 사느니 그 돈을 받고 떠나는 게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아에 식모살이 하던 여자라고 급이 안 맞는다고 임신을 한 사람을 쫓아내다녀.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홀로 집 한 채를 구해서 저를 낳고 키우고 하셨던 겁니다. 친할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었나 봐요. 처음에 구했던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조금 더 큰 돈이 쌓이게 되었고 그렇게 이사를 몇 번 다니다가 지금의 이 20평형대 아파트를 구해서 쭉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엄마가 가게를 내기 전에 출장 눈썹 문신을 하러 다니시면서 갚았고요. 그럼 엄마랑은 언제 다시 연락이 닿으신 건데요? 어떻게 두 분이 연락을 하는 걸 저만 모를 수가 있었죠? 오래되지 않았어. 네 엄마가 암에 걸리고 수진이 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수진이 네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네 엄마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네 엄마 이름이 현주라고 알고 있겠지만 원래는 현주가 아니었어. 수경이었지. 수경이로 살다가 나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개명까지 했더라. 그러니 내가 더 찾을 수가 없었어. 혹시라도 아이를 나에게 빼앗길까봐 숨었던 것 같아. 저를 빼앗는다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나는 집에선 정해준 정혼자가 있었어. 그 사실을 알았던 수경이, 아니 현주가 나에게 일부러 연락을 안 했던 것이겠지. 혹시 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수진이 너를 빼앗을 줄 알았던 거야. 아마 네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말이야. 그러니 나에게 돈을 지원해달라고 연락을 했겠지.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서 원장님께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고요? 왜요? 암에 걸렸는데 네가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당연히 내가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어. 사실 나는 집에서 정해준 정혼자와 얼마 못 가 이혼했다. 영 정이 붙질 않았거든. 그리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수경이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어. 네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 나는 우리 가족들도 안 보고 혼자 나와 살았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 말이 어찌나 듣고 싶었었는지 그제서야 눈물이 나오더구나. 엄마가 저에게 병원비를 조달할 곳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배달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지원 때문이었어요. 대신 엄마는 아버지께 신신당부를 했대요. 제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절대로 눈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요. 대신 멀리서 지켜보는 것 정도는 허락하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정말 티가 나지 않게 저를 멀리서 지켜보셨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는 본인이 평생을 정성 들여 키운 딸이니까 약속을 어기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본인이 친부라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동안 병원장으로서만 저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부탁을 했대요. 본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 딸 수진이 좀 잘 돌봐달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전부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병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왜 바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또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싶었어. 네가 나를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속마음은 누가 알 수 있겠니? 그래서 수경이가 마지막쯤 나에게 알려준 집 주소에 찾아와서 수경이의 흔적, 우리 수진이의 흔적을 살피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다.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는지, 네가 어느 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앨범도 몰래 훔쳐보면서 어린 시절에 보지 못했었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말이야. 제가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몰래 찾아와서 보실 수 있었겠군요. 오늘도 제가 올 줄 모르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몰랐지. 당연히 나 혼자일 줄 알았지. 근데 문이 열려 있더구나. 둘이 대화하는 것도 들리고 말이야. 집을 내놓으라는 말에 놀라서 뛰쳐 들어온 거다. 아니 내가 어찌나 열이 받던지. 그러더니 갑자기 씩씩거리시며 예비 신랑을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말 부모의 모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어질어질한데 아버지께서는 참지 않고 예비 신랑에게 쏘아붙이셨죠. 저는요 정말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 망할 놈, 너 우리 딸을 가지고 논 거야? 아파트 명의만 받고 홀라당 버리려고 그랬지? 이제는 고아니 뭐니 그딴 소리를 짓거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파트 명의만 받고 홀라당 버리려고 했다뇨. 내가 저놈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우리 딸이랑 연애를 한다는 놈인데 내가 모를까 봐. 너 이놈 양다리잖아. 감히 내 딸을 두고 저울질을 해?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봤다. 네가 병원 비상계단에서 여자 간호사랑 단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이 아파트가 낡아서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 노다지라고. 명의만 받아오겠다고 했지. 신혼집 구한 것도 네 명의로 대출받은 거라 나눌 것도 없다고 아파트 명의만 받고 파혼하면 장땡이라고 하는 걸 다 들었다 이 말이야. 먹고 튀면 그만이라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 집만 먹고 도망을 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마음을 하세요. 모함. 내가 다 봤다니까. 우리 수경이 죽고 나면 너네 가족이 하나같이 우리 딸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면박 주고 하면서 도망가게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 그게 내 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주먹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내가 꾹 참았다. 아직 우리 수진이 앞에 내 존재를 드러내지 못해서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참고 있었다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에게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고 말을 하려고 준비 중이셨대요.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점에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셨다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냐는 얼굴로 예비 신랑을 노려보니 예비 신랑이 심하게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죽어도 사생활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휴대폰 안 보여주면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어? 아니 지금 내 말 안 믿고 남의 말을 믿는 거야? 내가 휴대폰을 왜 보여줘야 하는데 저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수진이 애비인데 어떻게 하냐며. 떳떳하질 못하니 내놓지도 못하는 거겠지. 죽어도 발뺌 많은 그놈에게 여태까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제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더니 기겁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지 돈은 아까웠나 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옆에서 콧방귀를 딱 끼시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 장승인 줄 아냐면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예비 신랑이 망했다 싶었는지
필사에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스토커야, 스토커. 내가 달래려고 그런 소리 했던 거라고. 그렇게 떼어나지 않으면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래? 그러면 그 여자 불러봐. 어디 삼자대면이라도 해보자.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예비 신랑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변명질을 한 그 인간에게 큰 실망을 했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소송도 불사할 마음을 하고 있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더한 돈을 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예비 신랑은 제 돈을 결국 돌려주었어요. 어디서 돈을 빌린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전세금을 뺀 돈인지 모르겠지만 열흘이 조금 지나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당연히 아버지의 병원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간다고 병원에 소문을 퍼뜨리셨거든요. 뻔뻔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어디 자기 눈앞을 돌아다니려고 하냐고요. 예비 신랑은 결국 직장도 잃게 되었죠. 그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이 휘몰아치면서 저는 한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파혼을 했기에 저는 엄마의 집을 팔지 않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출퇴근하면서 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많이 어색해요. 대화가 이어지다가도 뚝 끊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가족이라는 생각보단 남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또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조금 더 친밀한 감정이 생기겠죠? 언젠가는 저도 웃으며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